AI 중심의 강한 쏠림 장세가 이어졌던 상반기가 끝났고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AI 투자 사이클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금리와 환율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게 참 많아집니다. 오늘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핵심 변수와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 센터장님께서 이 하반기 시장의 핵심 변수 세 가지로 AI, 전쟁,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를 꼽아주셨었는데요. 뭐 시장 상황이 워낙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 가지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들 인정하지 않을까요? AI가 너무나 중요하고 뭐 전쟁 이후의 물가도 그렇지만 뭐 좀 전에 이제 잠수함과 관련된 어떤 방산의 어떤 체제, 그리고 중간 선거 뭐 이제 미국은 또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하나 보면 성격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에 상반기만 놓고 보면 캐펙스, 공급 중심의 아이디어, 그리고 메모리, 칩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그리고 6월 말 이후에 이 시장은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뭔가 수요자들,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주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2026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과연 수익이 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이 워낙 좋은 GP 마진, 그러니까 한 85%나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결국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비용이고 이 비용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과 그 이후의 경제, 금융 상황에 따라서는 캐펙스를 조금 유지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또다시 또 국지전 내지는 또 전면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란 전쟁 이후에 재편되는 이제 군사 안보 라인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을 제외한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것처럼 이란 전쟁 이후에는 이 GCC,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프 국가들이 그전에는 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관광이라든지 네옴시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방위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 기업들에 대한 수혜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후행적으로 유가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전쟁의 여파, 물가가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 7, 8월에 좀 넘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제 블루웨이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근소하게나마 민주당이 좀 상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AI 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AI 규제.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전기비도 올라가고 환경 문제도 대두된다. 고용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좀 하반기 증시가 기대감에서 이제 증명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에 있고, 뭐 AI 관련해서는 돈이 실제로 벌리는지도 중요할 거고요. 전쟁은 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미국의 중간 선거로 뭐 이 판이 좀 바뀔 수가 있는지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씩 또 이어서 잠시 후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하반기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이제 AI 투자가 이제는 단순히 투자 규모보다 효율성 쪽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반기 AI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인프라라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를 사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 만들기 위해서 전력 시스템 가동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인프라를 한 건 맞는데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OCF라 그래서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지금 거의 100%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돈을 쓰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 돈만 계속 쓰다 보면은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을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가 쌓이고 네. 비용만 쌓이다 보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두에 이제 메타가 네. 우리 좀 남는 용량 갖고 뭐 그러니까 약간 오해는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좀 수익화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익화 그러면 이제 시장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업들이 그냥 자본지출은 계획이고 계획은 어떻게 보면 뭐 약간 가시성이 높은 매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영을 했는데 수익화는 세일즈거든요. 네. 제품을 누군가에게 파는 거예요. B2B든 B2C든. 그러면 Q그로스는 조금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P는 바로 올라가지만 Q는 분기마다 월간마다 실적이 나오는지를 챙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속도 조절이 좀 들어가는 구간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좀 변동성이 나왔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네. 나오고요. 뭐 7월 말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지만 지금은 공급자의 어떤 그 실적보다는 수요자의 이를테면 뭐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일즈가 올라오는지가 굉장히 포인트일 것 같아요. 세일즈 올라온다 그러면 캐펙스 자본 지출했던 부분이 매출로 일어나네 이런 게 이제 될 거고 아니면 세일즈가 좀 안 나오게 되면 그래도 다행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그래도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이런 걸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유지해준다. 이래도 괜찮아요. 네. 이 두 가지가 되면 오케이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캐펙스를 너무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 중국 같은 경우에 딥식을 보니까 HBM 안 쓰고도 AI 엔진이 돌아가네. 효율성을 따질게 이러면 주가는 또 약간은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포인트로 갈지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시장은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느낌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메모리 베타화라는 말이 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23년, 24년에 LLM 모델이 나오고 나서 네. GPU가 필요했잖아요. 네네.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했는데 지금이야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때는 엔비디아의 GPU만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GPU 텍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제품만 필요하니까 다들 엔비디아에게 줄 서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수요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텍스라는 거는 회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NPU,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서 메모리가 강한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엔비디아의 GP 마진이 80% 넘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텍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메모리가 죽는 건 아니지만 대체제 효율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엔비디아가 GPU 텍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약간 시장 수익률화, 즉 베타화됐다는 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당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강한 변동성, 상반기 뭐 100%의 지수 올리는데 거의 7, 80%의 이익 기여도를 주가 상승의 기여도를 담당했지만 뭐 항구적이진 않지만 하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약간 시장 수익률만큼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은 움직이는 그런 걸 이제 베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AI 투자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뭐 하반기 시장을 이끌 새로운 주도 업종이나 뭐 주목할 분야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가볍고 효율적인 AI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이크론하고 M7의 주가가 상당히 많은 다이버넌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약간 마이크론이 이제 눌리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좀 효율화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파괴한다 이러면서 AI 디스러스 리스크가 상반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AI를 기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더 효율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빅테크를 사자라는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Q가 늘어나려면 AI 확산이 일어나려면 빅테크가 올라가줘야 되고 그 안에서
플랫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조금 더 네. 뭐랄까요, 비용 세이브적인 부분들 그리고 효율화를 부각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좀 움직이는 게 삼성 SDS, CNS, 그동안 좀 너무 힘들게 했던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은 바닥을 네. 찾아가는 그림이 7, 8월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시 변수도 좀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반기 증시 전망할 때 금리, 환율 뭐 빼놓을 수 그쵸. 없는 변수인데 어떤 흐름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금리, 환율이 사실은 뭐 동의어에 가까울 정도로, 왜냐하면 환율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미국이 긴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주부터는 약간 고용 지표가 약간 뭐랄까 쇼크에 가깝게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 정도 고용인데 금리 올리겠니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짧게는 7월 중순 다음 주에는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물가 지표가 유가, 즉 유가가 내려온 부분을 반영하면서 피크아웃 하는지를 좀 단기적으로는 좀 챙겨보는 단계일 것 같고, 그리고 8, 9월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어까지, 고용이 안 좋다라는 거는 코어 쪽에 이제 물가를 좀 둔화시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금리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기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네. 아주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CPI, 네, 물가 지표들이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지금은 조금 뭐랄까, 긴장도가 높아요. 뭔가 약간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사람을 얘기하면 또 금리도 좀 높아지고 주가도 좀 빠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약간 도비시한 분, 비둘기적인 성향이 얘기하면 뭐 반대 현상이 나타날 텐데, 결국 캐비너시 체제에서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그전에도 그렇지만 가이던스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데이터가 다음 주에 나오는 데이터가 단기 분수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용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온 모습이 있었는데 다음 주 물가 지표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고요. 네. 뭐 그렇다면 이런 금리와 환율 환경이 실제 국내 증시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해지는데,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제약하는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다행인 점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바닥을 잡았던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코스피로 따지면 61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7,500선이 공교롭게도 코스피 한 61선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차트를 쭉 보시면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소위 말하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리바운드 나온 게 공교롭게도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의 상승 뭐 탄력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이번 주에 리바운드가 좀 이어질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을 누리는 내용이 뭐냐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한 8,500 내지는 때에 따라서는 9,000까지 올라갔는데, 물가 지표가 여전히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수준은 맞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면 또 약간은 이 상당히 눌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면 박스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추세가 좀 깨지지 않는, 그렇지만 상단은 여전히 뭐 약간 AI 규제나 아니면 하여튼 물가로 인해서 긴축으로 인해 유동성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단은 조금 누르는 요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차별화 맞습니다. 장세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최근에 약간 삼전 닉스가 눌리다 보니까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보험주 중심이긴 한데, 왜냐하면 주주 환원도 할 수 있고 실적도 좋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면 약간 방어적으로 금융주 사자라는 확산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더불어서 뭐 이번 주를 겨냥한 방산 쪽, 조선 쪽도 조금은 그래도 주도주였으니까 조금 같이 챙겨보자라는 정도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앞서 이제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하반기는 역시 뭐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책 방향도 달라지면서 시장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으로 보면 좋을까요? 아직은 뭐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은 이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하나의 첫 번째 우려 요인은 AI 규제, 민주당과 네네. 공화당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 짓는 부분들 좀 취소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력 시스템에 약간은 이제
상방을 누르는 하방을 여는 요인이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9, 10월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블루 웨이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면 결국 이 미국 중심의 이제 정책 프레임이 조금 바뀔 수 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전통 에너지만 좀 챙기던 부분에서 약간은 신재생이나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통 에너지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를 챙겨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원전도 같이 가지만 그런 느낌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화당이 승리를 하느냐, 의회가 분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국내 증시 얘기 다시 해보면요. 네. 뭐 특정 업종과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좀 심했잖아요.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뉴노멀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AI를 이끌어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만약에 엔비디아가 주도주가 아니라고 해서 AI 버블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PU 텍스 이후에 NPU와 ASIC 나오면서 메모리가 올라간 사이클이라고 보면 그 다음 사이클을 또 다시 미국이 힌트를 주거나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소프트웨어 올라가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해서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또 다른 주도주가 나타나서 시장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점은 미국이 버블이 아직 버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의 레버리지도 괜찮고 긴축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삼전 닉스는 뭐 시장 비중 망치고 50%로 따지면 갖고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나 조선방산을 조금은 편입을 하면서 가는 방향 더불어서 레버리지 ETF 이후에 우리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에서 30%는 현금을 항상 갖고 가면서 이 변동성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절실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쏠림 현상 자체는 좀 시장의 새로운 특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요. 뭐 경쟁력이 확인된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현금을 활용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선을 좀 하반기로 돌려보죠. 뭐 투자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주요 매크로 일정과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뭐 매크로 지표 자체는 뭐 상당히 좀 견조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크게 뭐 매크로 지표 자체보다는 사실은 매크로 지표를 결국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변수에 사실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급락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가가 다시 뭐 지금 일요일 그 뉴스를 보더라도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협상 자체가 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번 MOU 자체가 60일간의 그 추가 협상을 사실은 좀 지정해 놨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 자체는 8월 들어가면 다시 우리가 이게 최종 타결이 됐느니 아니면 또 이게 MOU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빠그러져서 결국 이제 또 유가가 들썩거릴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자체가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저희가 아무래도 예의주시해야 그것이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7월 4일이죠. 미국이 이제 건국 250주년이 이제 되는 이제 날입니다. 이제 뭐 건국 250주년을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계좌라는 부분을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계좌라는 거는 지난해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1,000씩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계좌로. 그 계좌로 지급하게 되면 그 $1,000 자체가 주로 꼭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이제 주가지수 연동 상품에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상당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뭐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어떠한 첫 번째라기보다는 여하튼 그 부양 조치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뭐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또 다른 어떤 부양책을 사실은 좀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한 잭슨홀 미팅이 되겠죠. 네네. 뭐 항상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의 중요한 정책들의 방향이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케빈 워시 의장 자체가 어떠한 발언을 할지, 다만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이번에 그 FMC에서 보여준 또 평가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과묵한 의장으로 사실은 좀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과연 별다른 얘기를 할까라는 좀 의구심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워시 의장 자체가 이제 임기 초기니까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조금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는 조금 굵직한 얘기들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기대를 좀 걸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사항이 하반기 이제 물가라는 부분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건 하반기에 과연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좀 초점을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좀 확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 조치,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미국과 이란의 협상, 8월 잭슨홀 미팅 등이 이제 시장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코스피가 이제 9,000선을 돌파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수급의 핵심 변수는 역시나 좀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세요? 네, 최근에 뭐 환율이 다시 좀 불안한 모습을 또 보이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이란과 협상 과정이 조금 난항을 겪다라는 부분 뉴스, 또 이제 최근에 좀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반등을 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1,500원대 환율은 여전히 조금 원화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 연말까지는 1,450원대에 좀 수렴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안정이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제 그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이제 달러 쪽에도 상당히 좀 안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무역 수지가 워낙 좋은 상황입니다. 흑자지만 네. 워낙 좋은 상황들인데 뭐 지금 반도체 오늘도 이제 20일까지 수출이 나오겠지만 상당히 좀 좋은 반도체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무역 수지 흑자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더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급 구조상 뭐 여러 가지 조금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그 무역 수지 흑자라는 부분 자체가 원화의 어떤 강세 심리 자체를 상당히 좀 지탱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다행스러운 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뭐 지난 5월달에 공격적인 매도에서 최근에는 좀 순매수 사이로 좀 돌아섰고요. 이러한 기조 자체가 하반기에도 사실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에 이제 반도체 경기 자체가 여전히 조금 계속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뭐 글쎄 뭐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난 5월 또 6월 초와 같은 공격적인 매도 흐름 자체는 여하튼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상당히 원화 환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조금 원달러 환율 하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뭐 유가와 달러 수급은 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환율이 뭐 지금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흐름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유가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유가이기 때문이죠. 뭐 최근에는 그래도 유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반기 물가 흐름은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사실은 전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협상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유가가 한 최소한 70달러에서는 이제 등락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점이 거의 한
100불 초반대, 그러니까 120불 정도 됐다가 그냥 90불대에서 움직이다 다시 이제 70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큰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네. 보면 에너지 쪽에서의 물가 하락 기여도 자체가 상당히 좀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많이 비교를 좀 해볼 네. 수 있는 당시인데 그때도 사실은 그러한 에너지 충격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와 그럼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때 뭐 에너지 충격이라는 어떤 공통점은 있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자체가 물가를 더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상당히 차질이 됐었죠. 그것이 네.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모든 물자가 부족을 하고 운송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물가 압력을 상당히 올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급망 차질이 에너지 부분에만 사실은 이제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급망 차질 자체가 사실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고용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2022년에 미국 고용 시장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았고 그때는 이제 노동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임금 상승률이 이제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이 뭐 생각보다는 견조하긴 네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2022년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좀 노동 시장이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이제 서비스 쪽의 물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북중미 월드컵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아마 7월 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월드컵할 특수 그러니까 뭐 호텔료라든지 항공료 이러한 것들이 이제 7월을 고점으로 해서 좀 떨어질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유가 또 공급망 차질 완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그리고 월급 특수의 해소 네.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2023년에 경험했던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사실은 재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라든지 또 금융시장에는 다소 좀 훈풍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가 그리고 임금 상승 압력도 완화가 되고 또 월드컵 특수까지 해소가 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뭐 금리, 환율, 유가 흐름, 뭐 국내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에도 반도체 중심 장세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반도체가 뭐 결국 이번 장을 네. 주도하고 있고 결국 앞으로도 당분간은 반도체 사이클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그 AI 투자가 되겠죠. 뭐 일부 지금 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그 AI 기업들의 자본 조달 자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 우려의 네. 시각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은 이러한 AI 관련 인프라 뭐 이러한 부분 자체가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AI 투자 자체는 뭐 올해 내년까지는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마 반도체 경기 쪽에는 여전히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이제 좀 저희가 뭐 우려하는 부분, 물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들은 네. 결국 이제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자극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차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좀 투자 쪽에도 이제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치프레이션 얘기가, 그러니까 애플도 뭐 이제 그래서 뭐 스마트폰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칫 이제 너무 반도체 가격이 뭐 좋고 반도체가 올라서 이제 수요를 둔화시키는 소위 이제 치프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하반기 물가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투자 사이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AI와 같은 수요 이러한 것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우리가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 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한 그 특수 또는 이 호황 국면 자체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반도체 외에 좀 투자자들이 함께 눈여겨볼 만한 업종도 있을까요? 제가 강조드린 건 경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뭐 최근에 보면 AI 모델 자체도 수출을 이제 규제하고 하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국의 어떤 경제 또는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성, 뭐 그것이 기술 패권과도 연결이 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좀 중요시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러한 거와 관련돼서 방산이라든지 조선 뭐 이러한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그 경제 안보와 관련된 업종 자체는 여전히 조금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요새 뭐 시장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그 궁극적인 그 협정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걸프 국가의 이제 재건 사업 자체가 이제 네.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재건, 수요, 재건과 관련된 업종 자체는 상당히 조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9천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될지 좀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 변동성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추천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9천선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선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미국 흐름이라든지 또 국내 여러 가지 재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주가 자체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자체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변동성 자체라는 부분 자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거냐가 상당히 좀 네.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가 레벨 자체도 높고 너무 빨리 올라온 상황들 또 자금 자체가 일부 업종에 사실은 좀 쏠림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또 뭐 연기금이나 이러한 쪽에 또 리바랜싱 문제도 사실은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등락이 있는데 그 등락에 대해서 너무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그 공포를 갖기보다는 사실은 좀 뭐 추가 매수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견뎌내는 그러한 어떤 좀 심리적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하반기 쪽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변수도 뭐 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어떤 이러한 현상이 과연 현실화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반도체 경제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 자체가 과연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큰 폭의 어떤 둔화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시장의 어떤 그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하반기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가 계속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수출 지표를 꼭 주목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9천 시대가 이제 만스피까지 꾸준히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나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이게 뭐 차익 실현 욕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조금만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바로 또 내던지는 또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상하단에 뭐 네. 지수랄까 뭐 이런 측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또 시장을 보고 계신지 물론 변동성은 심하겠지만 전체적인 하반기 흐름을 좀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시장에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올라가는 장에 따라서는 물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의 폭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오는 어떻게 본다면 변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상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베이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수출을 동향이라든지 이런 한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10,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단을 열어둬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베스트 케이스를 가정해서 뭐 15,000포인트라는 좀 약간 좀 높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도 있지만 저는 10,000포인트 정도가 현실적으로 PER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점
보셨을 때에도 7,5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까지 다이렉트로 달려가진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ADR 발 수급 이벤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간 좀 지그재그 형태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도 복병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상단은 10,00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000포인트 도달했을 때는 아마 투자자분들도 고민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갈 건지 아니면 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더 실어서 가져갈 건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지수대이기 때문에 상단은 10,000포인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오늘 보여줬던 게 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00포인트 살짝 밑에 한 7,000포인트 중반대 정도가 하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하단은 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 특히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매도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가 하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메타발 AI 캐펙스 투자 관련된 이슈들이 분명히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익성, 즉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AI 캐펙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성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수 하단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단은 10,000포인트 그리고 하단은 오늘 보여주셨던 7,000포인트 중반대 이 정도에서 좀 굉장히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본부장께서 7,500에서 10,000포인트까지를 하반기에 지수 상하단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 7,500선 정도를 제발 하단으로 하고 시장이 네. 계속 상승에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회색 코뿔소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뭐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금리 상승 우려도 있고, AI 뭐 반도체 과잉 뭐 공급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본부장께서 좀 무게를 두고 보시는 회색 코뿔소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AI 산업을 육성해야 될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AI 산업이 그 나라의 전망, 그 나라의 향후 성장성과 굉장히 연동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고요, 일본이고요, 대만입니다. 공통된 분모는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AI 산업, 특히 지수 관점에서 회색 코뿔소는 미국의 AI 산업을 경쟁할 수 있는, 미국의 AI 산업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회색 코뿔소를 찾아야 되고요. 저는 그런 기업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애플이 뭐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기업들, 특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부상을 한다면 반도체 가격, D램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양의 측면에서도 중국은 또 대규모 양산을 가능한 국가다 보니까 중국이 또 양적인 측면에서도 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회색 코뿔소 꼽는다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낸드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회색 코뿔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뭐 물가, 금리, 뭐 환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본부장께서는 중국의 기술과 반도체 시장을 유심히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꼽자면 뭐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트럼프가 임명한 케빈 워시가 네.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네.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서 케빈 워시가 정말 호키시한 시각을 계속 유지할 건지 그리고 네. 간밤에 미국 고용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상을 끝까지 밀어볼지. 그리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도 또 변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회색 코뿔소를 좀 정리하자면 뭐 중국 반도체 기업, 그리고 케빈 워시의 금리 정책,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 요 정도를 회색 코뿔소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반비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네. 반도체 대장주가 좋으면 다른 쪽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다른 쪽이 좋으면 반도체 대장주가 안 좋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그 시장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뭐니 해도 제한적인 유동성입니다. 과거에 2000에서 작년 말 생각하시면 2000에서 7000까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요. 거기서 머니무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연금에서 투자로, 그리고 뭐 MMF에서 투자로, 그리고 정기예금에서 투자로 이렇게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익도 많이 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자금을 부르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저도 7천, 8천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투자자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너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좋은데도 빠지고 있는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한적인 유동성 내에서 자금이 너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저께가 코스닥 3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야, 정부에서도 드디어 정책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크레딧,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다양한 정책 자금들의 유입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투자 온기가 좀 더 다양하게 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과거 아주 좋은 호황기 때는 코스피, 코스닥 뭐 동반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조금 반비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또 전반적인 주요 업종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은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될지 네. 그런 거를 좀 진단해 주시면 우리가 또 시장을 체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기도 하고 어려운 대답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줘야 됩니다. 일단 쉬어야 됩니다. 여기서 쉬어준다는 얘기가 주가 조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주식이고 실적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뭐 조정으로 이뤄진다든지 급락으로 이뤄지긴 어렵지만 어찌됐건 자금이 쏠리는 건 사실이니까 이 자금 쏠림이 좀 완화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마음속에 한켠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까 회색 코뿔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입니다. 네. 코스닥이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금리 정책에 민감한 특히 코스닥은 모험 자본 성격이 강하기 네. 때문에 금리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의 완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리의 안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저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환율이 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오늘 1,530원 정도까지 네. 안정을 찾긴 했지만 그래도 1,500원 레벨대의 환율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율이거든요.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쏠림 완화 그리고 금리의 안정, 환율의 안정 이런 것들이 투자 온기의 확산으로 연동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스닥의 뭐 세그먼트, 승강제, 국민성장펀드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부실주 퇴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뢰를 높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저는 투자의 온기는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외받았고요. 증권주도 소외받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냐? 절대 안 나쁩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쏠림이 완화만 나타난다면 이런 종목들 쪽으로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뭐 ETF 쪽에서 상당히 그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시장에서 이제 우리 종목들 말고 네. ETF 관련 상품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도체를 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반도체를 포함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지하는 비중 시총으로 따지면 50%가 넘고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를 빼고 포트폴리오 하반기를 대응할 수 있을까? 글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건 하반기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AI 반도체 쪽으로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냐? 시가총액 비중만큼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시 AI 반도체, 특히
그냥 반도체도 아니고 AI가 붙은 반도체를 첫 번째로 좀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메가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반도체 소부장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태까지는 D램 가격 상승, HBM 가격 상승, 낸드 가격 상승, P의 상승이 이끌었다면 이제부터 양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특히 MLCC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반도체에 지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예,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반도체에 지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밸류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ETF로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 그 연기금의 비중 조절 문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연기금의 비중 조절 때문에 주식을 판다. 이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대규모 현물 매도를 했었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껌껌이 뜯어볼 수는 없겠지만 네. 어찌됐건 한국이 이머징 마켓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이상 비중이 낮은 편이거든요. 네.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네. 그런 나라가 주가가 3배, 4배 오르니까 비중이 올랐고 비중이 오른 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시장을 뜯어보면은 현물 매도도 굉장히 과감한 공격적인 현물 매도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시장을 좀 덜 다치게 하는 현물 매도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때문에 뭐 국민연금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리밸런싱 때문에 주식을 판다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실적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ROE 개선과 같은 정책적인 밸류업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리밸런싱 때문에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혹여나 AI 버블이 나는 꺼질 거다. 아니면 반도체의 실적 개선이 더 이상 멈출 거다. 이런 논리라면 뭐 파셔도 된다. 그렇지만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 AI 산업은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에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말, 그다음에 이게 7월 초 되자마자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가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고 종목도 좀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매 팁 관점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올라갈 때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10년 전, 저도 20년 넘게 금융시장을 바라보지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ETF, 특히 뭐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4개의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국면이니까 지금은 올라갈 때 따라 사셔는 안 된다. 네. 오히려 떨어질 때 저가 매수 아니면 낙폭이 과대한 업종,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저가로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매매 팁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성향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지수를 사십시오. 네. 코스피 200이 됐던 나스닥 100이 됐던 S&P 500이 됐던 지수를 사시면 거기에 반도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으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지수를 사시고요. 나는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또는 AI 인프라 쪽으로 사셔서 시장을 쫓아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워낙 증시가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 재테크 전략을 증시 쪽에 개인들도 약간 올인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증시 말고 또 다른 쪽의 투자 대안들로는 어떤 거를 좋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니 해도 현금입니다. 아마 변동성 장세 겪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현금을 분명히 갖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초단기 국채라든지 아니면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리가 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아직까지 금이라든지 대체자산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릴까 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핵심 키워드로 30초 딱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너무나 수익이 많이 났다면 현금, 그리고 또 채권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채권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지금 변동성 심한 장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 드렸고요. 하반기 전망과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